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기로 이제 심화 강좌 제 25강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25강의 주제는 여러분 294페이지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줄을 이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 영어로 효율적 프론티어라 그럽니다.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접점. 이런 단어, 효율적 전선은 뭐고, 무차별 곡선은 뭐고, 접점, 이런 단어들이 기억하시면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효율적 전선에 대한 논리는 밑에 설명된 것처럼, 평균분산 원리 이렇게 나와요. 특히 동그라미 1번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평균분산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낸 투자한들을 쭉 연결한 선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러고 또 1번은 꼭 알아두시고 그 모양이 이제 우상향하게 되거든요. 동그라미 3번처럼 우상향하는 내용이 나오죠. 동그라미 3번에 주어진 위험에서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은 결국 투자자는 더 많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요거를 이제 1번, 3번을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이제 무차별 곡선은 설명이 거의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 나온 내용은 이제 거기 세 번째 줄에 기울기만 알아두시 바랍니다.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하고 보수적일수록 가파르다 나오는 거랑 최적 포트폴리오 방금 논했던 것처럼 접점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림이 이제 이상한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포트폴리오 내용의 사실상 이론적인 부분은 안성품인데 우리가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를 결정해야 돼요. 최적 포트폴리오. 요거를 이제 결정하려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효율적 전선이 나와야 돼요. 시험 지문은 효율적 전선과 연관되는 내용들은 이제 시험에 언급을 하죠. 그 효율적 전선이 나오려면 반드시 방금 동그라미 1번에 보신 것처럼 뭐가 등장하냐? 평균분산 원리가 나와야 돼. 특히 평균분산 원리에 요 네 가지 경우가 있죠. 이 네 가지의 경우를 잘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저걸 그대로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 전선하면은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도출된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 무차별 곡선이 이제 등장해야 돼요. 무차별 곡선. 이거는 내용적인 것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 태도를 말하죠.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평균 분산 기준으로 도출된 효율적 전선 간의 접점. 이 접점이 뭐라고요?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평균 분산 원리니까 평균 분산은 수익하고 위험이었잖아요. 그림을 딱 그려봅니다. 이 종축에다 뭐를 그리냐면 이제 평균이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고 수익. 여기다가 이제 위험을 나타내죠. 평균분산법에 이제 효율적 전선을 이제 그려놓고 한번 내용을 설명해 보면은 꼭 그림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초반에 가파르다가 위로 가서 이렇게 완만해지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고 이게 뭐라 그런다? 이거를 효율적 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라 그래요. 그럼 이제 효율적 전선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점이 있고 여기가 B점이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점의 연속을 선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무수히 많은 선상에 존재하는 점들 중에 A하고 B만 가지고 따져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럼 수익률하고 위험이 나와야 될 텐데 평균 분산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 아까 네 가지 경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A 투자니 보니까 이게 횡축이 위험이고 종축이 수익률 축이니까 이게 2%라고 가정하시고 5%라고 가정하셨을 때 비투자는 이것이 만약에 6%라고 위험을 가정하고 이것이 10%라고 이제 가정한 모델을 적어 봅니다. 그럼 이 효율적 전선상의 점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2% 있죠? 2%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기대 수익률은 5%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논리야. 그럼 아니 2%가 5%밖에 안 됩니까? 가정한 모델이에요. 효율적 전선 점이라고 가정한 거. 그럼 2% 위험 수준에서 이 A가 일시적으로 10%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위험은 적은데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서로 달려들어요. 그럼 A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A 수요가 증가해 A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기대수요과 요구수요 관계를 앞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A 가격 상승하면은 그 A에 대해서 비싸게 사는 거니까 기대수요이 점차적으로 어떻다? 하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대수요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다가 어디에서 여기서 균형을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결과적으로 내용 보면은 2% 위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은 5%라는 뜻이고 6% 위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은 BN 10%라는 뜻입니다. 그 효율적 전선을 그리다 보면은 이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영역 있죠? 이 위에 있는 영역은 도달할 수가 없는 영역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효율적 전선인지 지금 모양이 우상향인데 이걸 이제 도출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야. A인데 수직선이야. 수직선상에 여기에 A 다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셔야 돼. 그러면 평균 분산법입니다. 평균 분산 기준에 의했을 때 A가 우수하냐, A 다시가 우수하냐 따져보면 당연히 A가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분산법에 아까 적어드렸던 네 가지의 경우 있었죠. 네 가지 두 번째 해당이 돼. A랑 A 다시는 뭐가 똑같아? 위험이 똑같아. 똑같이 위험이 2%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는 어느 걸 선택한다?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해. 그러니까 이제 A 다시보다는 A가 더 수익이 높으니까 같은 위험에서 당연히 A가 더 우수한 겁니다. 그럼 A 다시는 어떻게? 기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5% 수익률 포지션하고 2% 위험 포지션 잡았을 때 이 A를 기준 수직선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위험 2% 위험 선상에서 여기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자산들은 전부 다 뭐보다 열등해? A보다 열등해. 전부 기각이야. 전부 투자 대안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5% 수익률 포지션을 잡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평선을 만들어 봐요. 여기에 B'가 있네. 그럼 A가 우수하냐, B'가 우수하냐 그러면은 평균 분산 기준입니다. 평균 분산 기준에서 A가 우수해. 왜? A하고 B'는 수익률이 5% 똑같죠. 그럼 같은 수익일 때는 어느 걸 선택한다?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야. 같은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거.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A하고 B'는 수익률이 같은데 A가 위험이 더 작으니까 A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은 A를 수평선상으로 쭉 펼치다 보면은 여기 무수히 많은 수평선상의 자산들이 있죠? 전부 다 A보다 열등하니까 기각이야. 다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돼. 기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평균분산법에 우리가 경우수에 1번이었었어요. 이건 두 번째 같은 경우 있었고 여기에 F가 있어. 그럼 A가 우수하냐, F가 우수하냐 따져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F도 기각이야. 왜? A는 F보다 수익도 높고 위험까지 작잖아. 평균분산 경우수 네 가지 중에 몇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야. 수익도 높으면 위험까지 작은 거니까. 그러면은 5% 수익률과 2% 위험 정도를 잡았을 때 수직선 내리고 수평 펼치다 보면은 여기 빗금친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투자안도 전부 다 A보다 열등한 자산이에요. 투자 대상에서 뭐다? 다 기각이야. 다 A보다 열등한 거니까. 포트폴 구성하는 자산으로 성립하면 안 되는 거야. 다 이제 기각이야. 같은 맥락으로 6%하고 10% 수익률과 위험 포지션 잡았을 때 똑같이 수직선으로 B를 내리고 수평으로 펼치다 보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은 뭐보다? B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전부 기각이야. 그래서 평균분산 원리에서 도출된 것이 A하고 B점입니다. 그럼 A점하고 B점은 이런 위험과 수익률 포지션 잡았을 때 가장 짱이죠. 그럼 A하고 B를 서로 맞짱 떠. A하고 B는 어느 게 더 우수하냐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평균분산 원리의 네 번째 같은 경우야.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 판단할 수 없겠지. 왜? 수익률 면에서는 B가 더 우수하고 위험 면에서는 A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를 평균분산 원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A와 B 같은 점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최대 기대수를 가진 투자는 A, B인데 여기도 사이에서도 무수히 많은 위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무수히 많은 위험 수준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기대수를 가진 투자안들이 많은데 그거를 쭉 연결한 선이 있죠. 이것은 우리는 뭐라 그런다? 효율적 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상품들이 있죠. A와 B 같은 상품들. 얘네들은 상호 간에 어느 것이 우수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품들이야. 서로 성격이 상이하니까 위험과 수익 면에서. 그리고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고 그 아래에 있는 자산들은 바로 그 아래야. 바로 효율적 전선상의 점들, 그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자산들은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상품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으로 성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은 A, 효율적 전선상에 이런 상품들만 모아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A하고 B가. 근데 모양이 우상향이잖아. 그 우상향이 의미하는 바가 시험에 나와요. 2번인가 3번인가 나왔는데 갑돌이가 있어요. 갑돌이는 2% 위험 수준만 부담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2%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는 5%라 그랬잖아. 2%에서는 10% 도달할 수 없죠? 그러면 이 10%를 갑돌이가 얻고 싶어. 그러면 이 본인의 위험 수준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다? 더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야. 당연한 말이죠.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논리가 이 효율적 전선이 무슨 모양? 우상향 한다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A하고 B는 어느 게 우수한지 판단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어느 걸로 선택하느냐는 뭐에 따라 다르다?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향에 다르다. 그럼 위험에 대한 태도인데 이걸 무차별 곡선이라 그래요. 무차별 곡선은 뭐로 표현한다? 기울기로 표현하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이셔서 책에서 기울기가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공격적인 투자자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돼요. 결과만이라도 알아두세요. 그럼 무차별 곡선은 그려야 되는데 갑돌이 거 그려보면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되도록이면 효율적 전선상에는 상품들 중에서 원점입니다. 원점에 가까운 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한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보수적인 투자자들. 그러면은 원점에 가까운 걸 선택하면 A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효율적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이제 가파른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각도가 가파르죠.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효율적 전선상의 원점을 기준으로 더 멀리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완만해지게 됩니다. 각도가 더 완만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가파르다 완만하다까지 언급해드리면은 좀 더 복잡해지니까 이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결과만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이게 달라지잖아. 그럼 갑돌이한테, 을순이한테는 B가 최적 투자 대안이 되고 갑돌이한테는 A가 최적 대안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거를 선택하든 이 사람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 사람 행위가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갑이 본인이 여기서 약간 갑돌이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원으로 을순이의 투자 행위를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상황이 이게 우상향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 그럼 결국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요소과 평균 분산 기준에서 나타난 효율적 전선 모순점 접점이 최적 포트폴리오입니다라고 해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접점을 말하는 것이 만약에 교차하는 점, 교차점 하면 이건 틀리다는 거예요. 만약 병파리 거 그려보면은 교차점이 아닌 이유가 교차점 2개 생겨요. 이렇게 병파리 있게 생기죠. 무차별이 이렇게 그려졌다. 그럼 교차점이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펀드 매니저가 병파리한테 포트폴리오 추천을 못 해줘요. 왜냐 이 사람이 여기 교차점 생기면 이게 보수적이고 여기 교차점 생기면 공격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위험 성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위험 성향을 파악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접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좌측으로 밀어버려야 됩니다. 밀다 보면은 이제 접점이 생겨요. 이 접점이 이 병파리의 위험 성향이고 거기에 맞는 수익률이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최대 수익률이 이 정도다. 이 정도 위험 수준에서는 요만한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서 효율적 전선상의 요 점 기준으로 위에 있는 상품들을 여러 개 분산 투자하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아래에 있는 상품들 여러 개 분산 투자해서 가중 평균으로 이 수익률을 이제 맞춰주게 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이제 수익률에 대한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점이 아니고 접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문을 많이 풀면 되는데 어차피 기출 문제가 충분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포트폴리오 논하다 보면은 주제 단어들이 평균분산 논리부터 출발했고요. 그 난이도를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변이계수 논리, 그 포트폴리오 들어가서 분산 투자하는 건데 위험 제거인데 모든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 타겟팅이 된다. 비체계험 제거하는 정도는 상관계수에 대한 논리로 시험에 낸다. -1에서 +1. 그리고 이제 투자자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니까 그 효율적 전선의 의미랑 그리고 무차별 곡선에 대한 내용을 개념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제 2가지의 접점이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다. 이런 8개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버무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난이도 조정할 때는 형식으로 그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지, 이 용어적인 면에서는 2 이상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지문이 이렇게, 지문이 주로 나오다가 너무 같은 지문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 전환용으로, 어차피 투자로는 이제 분석이니까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의 타겟팅이 돼요. 그래서 계속 계산 문제를 낼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투자 문제가 계산을 떴을 때 저희들이 그나마 부드럽게 풀 수 있는 주제들이 이제 지렛대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 문제가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데 가능성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93페이지 보시면은 그 꼭대기 연습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 연습 문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고요. 그 문제 유형이 여태까지 기출문제 포트폴리오 기대수를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렵게 나왔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왼쪽에 포트폴리오 기대수율 나오죠. 292페이지 하단부 보면은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각 자산 투자 비중에 각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가중평균 수익률이다.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건 이제 이렇게 알고만 해주시고 공식 뭐 그렇게 수식으로 된 공식 전혀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푸는 방법만 아시면 돼. 우리 책에 또 293페이지 포트폴리오 위험을 구하는 거 있죠. 표준 편차값 계산하는 거 그거 전혀 공부하지 마세요. 전혀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293페이지 연습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태까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난이도적인 면을 봤을 때 이 형식이 제일 어렵게 나왔던 겁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이제 그런 내용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별도의 이제 계산 문제 스타일이 됩니다. 이제는 복잡한 건 아니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에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여기다 이제 의미를 여기다 보일게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책에 나왔던 거를 약하게 표현하면은 분산 투자한 거잖아.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여러 개의 자산들이 있겠죠. 그 포트폴리오 그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개별 자산이 있어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한 값이야.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개별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을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값.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형식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 반드시 두 개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냐면, 먼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개별 자산,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요거 하나 필요합니다. 주로 요걸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곱하기 상대적 투자 비중이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이제 구성 자산들의 상대적 투자 비중. 그건 다 써볼까? 투자 비중. 그래서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을 이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해서 계산한 요 합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만 꼭 알고 있으면 다른 건 전혀 필요 없어요. 기대 수익률 할 때. 근데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낼 때 보면은 요거 개별산 기대 수익률하고 상대적 투자 비중 중에 하나는 그냥 주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하나씩 개별산 기대 수익률 구하는 방법 연습했잖아. 어떻게? 하나의 자산이 주어졌을 때 이게 실현 가능한 값들을 가중평균을 계산한 거니까 호황, 보통, 불황 세 가지 경우가 수익률이 주어지고 확률값 주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고만 가정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거기 하나의 예제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 다음과 같이 주어졌었다.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단 확률이야. 단 확률이 호황일 때는 40%, 불황일 때는 60%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형식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주어졌죠.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주어졌고, 오피스텔이 주어졌고, 아파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문제상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는 이미 결정해줬어요? 투자 비중은 결정을 해줬네. 상가가 몇 %, 자산 비중이, 그러니까 20%가 결정이 됐고,
그리고 오피스가 30%고 아파트가 5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는 투자 비중이 나왔어요. 그 결국 이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상가, 오피스, 아파트라는 개별 자산들이 가지는 기대수를 구해야 돼. 근데 이걸 만약에 따로따로 냈다. 상가 따로, 오피스 따로, 아파트 따로 냈으면 아마 세 가지의 경우가 주어졌을 거야. 호황, 보통, 불황의 경우. 근데 세 가지의 경우에 하나마다 세 가지 경우를 주어지면 세 개다. 그러면 9개의 조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포트폴리오 기대순위를 구할 때는 개별적 기대순위를 구하는 과정 중에 호황과 불황의 경우만 주어져요. 그 호황과 불황의 가중치가 거기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난이도 조정이 들어갑니다. 상가 같은 경우 우리가 기대순위를 계산해 보면은 호황일 때가 몇 %야? 20%잖아. 20%인데 그때 호황일 때 확률이 얼마죠? 40%죠? 여기 0.4 더하기 그리고 불황일 때는 몇 %야? 10%지. 그때 확률이 0.6 이렇게 60%가 주어졌잖아. 그럼 결국 상가 기대 순위로 호황일 때 기여도가 8%고 불황일 때 기여도가 6%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얼마다? 14%의 기대 순위를 가진 투자이구나 라고 결론이 나온 거지.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호황일 때가 얼마죠? 25%, 0.4. 그 불황일 때가 10%, 0.6.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얘는 10%고 얘는 이제 6%니까 더하면은 얘는 16%의 기대수를 가진 투자안이구나. 그리고 아파트는 기대 수익률이 10%, 0.4 더하기 그리고 불황일 때는 8%, 0.6. 그럼 요거는 이제 4%고 요거는 이제 4.8%니까 결국 뭐죠? 8.8%의 기대수를 가진 투자안이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수 구할 때는 이 개별 자산 기대수익률을 요거를 계산하는 것이 좀 시간적인 내용이 잡아먹긴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습관적으로 이제 다다다다 하시면 돼요. 그럼 개별 기대수를 구했지? 근데 그런 포트폴리오 세 가지가 구성이 돼 있어. 그럼 개별 자산 기대수익률의 투자 비중이 2대 3대 5잖아. 그럼 다시 여기다 곱하는 거야. 그럼 14% 곱하기 20% 하면 이거 몇 %죠? 얘는 2.8%가 나오죠? 그럼 16% 곱하기 30% 하니까 얘는 4.8%가 나오죠? 8.8%의 절반이니까 얘는 뭐죠? 4.4%가 나오지. 얘는 가중평균도를 합해야 되죠? 그럼 이거 다 하면 0이 나오고 이거 2가 올라가니까 몇 %다? 12%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식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제일 그나마 높았던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요거보다 쉽게 낼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호황과 불황이 4대 6으로 주어졌잖아. 4대 6. 4대 6으로 주는데 이게 쉽게 낼 때는 5대 5로 주어져. 5도로 주어지면 그냥 금방 나와요. 5도로 주어지면 상가의 경우는 호황과 불황의 퍼센트 절반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5도로 주어지면은 그의 이제 행운이고요. 보통 이제 이거를 좀 신경 쓰게 냈다 그러면은 4대 6, 6대 4 이렇게 조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기대 순위에 대한 25회 때 이게 마지막으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26, 27, 28, 29, 4년 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5년 차 때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형식은 비슷하니까 이걸 항상 기본 모델로 해놓고 올해 예상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우리가 풀 수 있는 몇 안 되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막상 뜨면은 표로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의 포트폴리오 내용하고 이 포트폴리오 기대수를 계산하는 이것만 완성시키면은 그냥 다 끝나버려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많이 반복학습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 큰 투자론의 이제 주제 중에 이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3가지, 6개 중에 3가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여러분 297페이지 보면은 화폐시장 가치 많이 어려워하시죠? 화폐시장 가치가 있어요. 화폐시장 가치를 논하는 배경이 우리가 투자의 개념이 현재 현금 지출과 미래 현금 지불을 교환하는 행위잖아. 그럼 미래 들어오는 돈하고 현재 지출하는 돈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죠. 왜? 시간이 다르니까. 현재와 미래. 상식적으로 현재 1억 원하고 1년 후에 2억 원은 같은 가치가 아니죠. 그 현재 1억 원이 1년 후에 2억 원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과 1년 후에 2억 원을 비교하려면은 그 시간적인 갭을 이제 조정해주는 어떤 수학적인 기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시간적 갭을 조정해주는 수학적 기법을 우리가 뭐라 한다? 화폐 시장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한 논리는 이제 297페이지 좀 종류가 이제 언급이 될 텐데, 시간 가치에 대한 논리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 나오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이 더 편하실 거야, 지문보다는. 우선은 이제 종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화폐 시간 같이. 우리가 종류에 보면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 계수가 있죠.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하는 계수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현재 가치 또는 이거를 평가 계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하는 계수 그래서 미래 가치 계수 이거를 내가 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한 이제 종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여기 현재 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평가 계수가 있죠. 일시불의 평가 계수. 그 두 번째가 이제 연금의 평가 계수가 있어요. 어차피 일시불의 평가하고 연금의 평가는 현재 가치란 말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종류가 이제 현재 가치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6가지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독보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저당상수라는 논리가 나오죠. 본문에서 저당상수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일시불 평가, 연금 평가, 저당상수.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에도 3가지가 있죠.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해볼게요. 내가계수. 여기도 미래가치란 말이 돼 있기 때문에 종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연금의 내가계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감채계수가 있습니다. 감채계수.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상으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는 다 이렇게 해놓고 이 명칭들이 이제 그 다른 명칭을 쓰는 학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시험에서는 용어들 확정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일시불 평가, 연금 평가 어차피 이런 것은 다 명칭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저당상수가 현재 가치고 감치인계수가 미래가치계수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먼저 종류고 그 다음에 종류가 나오면은 시험 문제 이제 테마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수관계야. 그럼 역수관계가 뭐하고 뭐가 역수관계라는 거를 시험에 작년처럼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역수관계는 우리가 그 서로 정반대의 내용을 역수관계라 그러죠. 그래서 5의 역수하면은 뭐예요? 5의 역수하면 5분의 1이잖아. 근데 5하고 5분의 1이 역수관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두 개의 역수관계에 해당되는 곱해봐야 돼. 곱해보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오는 거 우리가 역수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 곱했을 때 1이 나오려면 분모 분자가 정반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일시불의 평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있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수. 그래서 역수관계, 일시불끼리는 서로 역수관계고 나머지는 그 안에 역수관계야. 연금의 평가계수하고 저당상수의 역수관계고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감치인계수가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29회 때는 이제 이게 지문으로 5개가 나왔을 때 옳은 걸 물어봤어요. 근데 마지막 5번이 옳은 지문이었었고 1, 2, 3, 4번 틀린 지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연금의 평가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는 역수관계였다 이랬었어요. 연금의 평가계수하고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관계가 아니지. 역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은 얘네들끼리 연금의 평가, 저당상수, 연금의 내가하고 감치인계수. 그러니까 종류를 알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일시불끼리 서로 이렇게 역수관계가 된다. 그래서 종류하고 역수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개념하고 계산 문제를 연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계산 문제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과감하게 뭐 생략해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개념하고 계산 문제를 이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개념을 파악할 때 이제 어떤 논리냐면은 우리가 지문에 대한 논리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일시불이 하나가, 일시불이 2개 있고 나머지는 다 연금 개념이거든요. 그 일시불, 우선 지문으로 나왔을 때 일시불을 구분하는 거하고 연금을 구분하는 개념은 이렇게 하시면 돼. 동일한 금액이야. 똑같은 금액이 한 번만 고려되면은 이건 뭐죠? 이건 그냥 일시불이야. 근데 똑같은 금액이 여러 번 반복이 돼. 이거는 연금 개념으로 이제 판단하시면은 그 문구상에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논리고. 그리고 주의사항이 이 연금 개념인데 우리가 연금에 대한 논리를 판단할 때는 연금은 동일한 금액에 반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폐시장 가치에서 논하는 연금 개념은 전부 다 가정이 뭐냐면은 전부 기말불입하고 기말수령을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불입과 수령이 아니라 기말불입, 기말수령을 가정하는 것이 연금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기말불입, 연금 개념은 이렇게. 근데 문제상에 다 주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풀기 위한 계산 공식이 필요해.
공식인데 이 6가지니까 6가지 자본하는 게서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만 암기하면 되냐면 일시불만 암기하시면 돼. 이것만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게 해줘요. 일시불 현가계수 공식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입니다. 가로치고. 그리고 이제, 그럼 당연히 일시불의 내각에서는 뭐예요? 1 플러스 R의 n승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곱하기 하면은 뭐다? 1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때 R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 이자율 또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주어져. 이자율 또는 할인율. n은 뭘 말하냐? 기간을 말하죠. 근데 기간이 n 1 플러스 R의 가로치고 n승이거든요. 이 1 플러스 R의 그 곱하기 n이 아니야, 이게. 그럼 여기서 n승이라는 것은 이제 뭘 말하냐면은 이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했잖아요. 이자가 발생하면은 이자를 다시 재투자한다 가져가는 거야. 무슨 뜻이다? 복리로 가져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계산할 때 항상 복리 계산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자를 계산하는 거서. 근데 문제의 조건 다 주어져. 계산 문제 낼 때는 단 R은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고 N은 기간인데 복리로 산정한다. 이렇게 다 조건이 주어지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요런 내용들을 종류하고 이제 역수관계에 해당해서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이제 계산 구조와 같이 묶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298페이지 일시불의 내각계수부터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걸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어요. 화폐시장 가치는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요. 거부감도 커. 그런데 기출문제에 보면은 어려운 문제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비중을 보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무난하네라고 판단한 게 더 많아. 그래서 이걸 안 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소문냄 치고 화폐시장 가치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